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3편의 4장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용익물권은 타인 소유의 이 물건에 대해서 사용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즉, 소유권의 권능 중에서 사용 수익권을 제한하는 그런 물건이죠. 먼저 지상권을 보겠습니다. 지상권의 개념을 보겠는데요.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A가 이 비소유 토지 위에 건물이라든가 공작물, 기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타인 소유, 비소유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물건입니다. 이 지상권은 활용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토지 임대차로서 유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토지 소유자로서는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강한 지상권보다는 채권인 임대차를 선호하겠죠. 그 다음에 이 존속기간을 보겠습니다. 존속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존속기간과 그리고 갱신에 관한 규정, 이것은 지상권자를 위한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즉, 법률 규정과 다른 약정으로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다라는 얘기죠.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우선 설정 행위로 기간을 정한 경우인데요. 최단 기간은 토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와 같이 30년, 15년,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석조, 석회조, 연화조 이런 용어가 있는데 용어가 좀 어렵죠? 석조는 이 돌로 만든 돌 구조죠. 석회조는 뭐예요? 석회조는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를 석회조라고 하고요. 연화조는 벽돌 구조를 얘기합니다. 이 약정 기간을 이 기간보다 짧게 하면 이 기간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최장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나요? 판례는 긍정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와 차이가 크죠. 지상권자의 권리 내용이 강력하죠. 따라서 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설정을 꺼리게 되는 겁니다. 설정 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281조는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존속기간은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280조에서 정한 최단 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고요. 이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은 280조가 정하는 30년, 15년, 5년의 중간인 15년으로 합니다. 281조 이렇게 규정을 써놨습니다. 다음으로 설정계약의 갱신입니다. 합의에 의한 갱신을 먼저 보겠는데 규정에는 없지만 계약 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합의에 의한 갱신이 인정되죠. 두 번째,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입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 경우에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해서 소멸을 해야 되고 존속기간 만료 시점에서 이 공작물이 현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요건 때문에, 첫 번째 요건 때문에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 외의 사유, 가령 지료 체납 등으로 종료한다고 하면은 갱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갱신 청구를 지상권자가 하게 되는데 토지 소유자는 이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을 하게 되면은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공작물이나 수목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계약 갱신에 응하든지
아니면 매수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우리 민법이 토지정착물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데서 오는 부수조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토지정착물은 토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는 법제에서는 우리와 달리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법제에서는 자, 여기에 이 비소유 토지를 A가 지상권자로서 이 사용 수익하면서 여기에 건물을 지었다라고 생각해 보죠. 이 경우에 이 A의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토지 소유권이 그대로 다 치고 올라오죠. 그래서 그대로 부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매수하고 말고 할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모두 다 비소유의 토지, 그 토지에 부합되는 공작물 이렇게 되겠죠. 이 문제는 우리가 부합을 공부할 때 얘기를 했었죠. 그때 공부한 것과 연계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280조의 최단 존속 기간 그것보다 단축을 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지상권의 취득 원인입니다. 지상권의 취득 원인은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과 그 밖의 원인에 의한 취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을 먼저 말씀을 드리죠. 이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해서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지요. 다음으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취득인데요. 상속, 경매, 공용징수, 취득시효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에서는 지상권의 특유한 것으로 법정 지상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으로서 법정 지상권 문제인데요. 이 법정 지상권의 의미와 성립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이 토지에 건물이 신축이 됐습니다. 둘 다 토지, 건물 모두 A가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사유로 해서 이 건물 소유권이 B에게 이전이 됐습니다. 건물 소유권만 B에게 이전이 된 거죠. 그렇다면은 B로서는 다른 사람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게 된 셈이 되었지요. B는 토지 사용권이 없기 때문에 건물은 철거되어야 할 운명이지요. 이것은 토지와 지상물을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있는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 건물의 철거를 허용하게 되면은 멀쩡한 지상물을 파괴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되지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정 지상권입니다. 일정한 요건이 되면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이지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민법 305조 1항인데요. 여기에서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 366조 본문 여기에서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한쪽에만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10조에서도 이런 경우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목에 관한 법률 6조에서도 이러한 경우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고 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24조 1항에서도 이러한 경우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도 방법과 존속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죠. 그래서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그리고 법정지상권에서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기 때문에 제280조가 정하는 최단 존속기간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도와 법정지상권의 운명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인데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법정지상권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그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법정지상권은 물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권의 특질상 당연한 것이죠. 다음으로 건물 소유권 양도의 경우인데요. 이 토지 위에 A가 A가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토지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이런 경우예요. 근데 이 법정 지상권자 A가 지상권 이전의 등기는 없이 건물 소유권만을 B에게 양도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이 B에게 건물 양수인이죠. 이 B에게 건물의 철거를 주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례 이론을 소개합니다. A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B는 채권자 대비의 법리에 따라서 대지 소유자에 대해서 A에게 지상권의 설정 등기를 하도록 한 다음에 A에게 지상권 이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에 기해서 건물 철거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기 때문에 신의성시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요컨대 판례는 신의 측을 근거로 건물 양수인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를 인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 양수인이 대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에 복종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대지 사용으로 인한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하겠죠. 다음으로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취득입니다. 이것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본 민법 또는 민사특별법이 정하는 상황 외에도 그와 동일한 이익 상황이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라고 합니다.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효력은 성문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같습니다.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이것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에 동일한 사람의 소유에 속할 것, 토지와 건물 중에 어느 하나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서 소유자가 달라질 것, 그 다음에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이 요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래야만 이 철거 특약이 없어야만 토지를 계속 사용한다는 데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은 지상권의 효력입니다. 우선 지상권자의 토지 사용권인데요. 지상권자의 토지 사용권의 구체적 내용은 설정 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지상권은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소유권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죠. 그 다음에 지상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료지급 의무인데요. 지상권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로 지상권 설정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또는 유가물을 지료라고 합니다. 지료가 세금 또는 지가 변동 등으로 인해서 적절하지 않게 되면은 당사자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자의 투하자본 회수 문제인데요.
이 타인 소유의 물건을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하는 권리에 있어서 항상 문제되는 것이 이 투하 자본의 회수 이 문제입니다. 이 채권자인 임차인과 달리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 존속 기간 내에서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죠. 지상권이 물권이라고 하는 데에서 오는 효력입니다. 다음은 지상권의 소멸을 보겠습니다. 지상권의 소멸에서 우선 지상권자의 지상물 수거 의무인데요.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해서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이 지상물의 수거라고 하는 것은 지상권자의 의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권리의 측면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지상권자의 입장에서 지상물 수거의 권리적 측면의 한계는 바로 이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면서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지상권 설정자에게 매도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인데요.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해서 소멸해서 지상권자가 계약의 갱신을 청구했지만 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지상권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앞에서 우리가 봤었죠. 지상권자가 지상물을 수거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감소해서 지상권자를 위해서나 또는 사회경제상의 이익으로 봐서나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토지 정착물을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는 데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특수한 지상권을 보겠습니다. 우선 구분 지상권인데요. 가령 지하 20m 깊이에 가스관을 매립하고자 한다든가 혹은 지상 30m 높이에 광고탑을 세우고자 할 때에 토지 전체가 아니라 지상 지하 전체죠. 이게 아니라 해당 범위, 지상 몇 미터, 지하 몇 미터 이런 식으로 범위를 한정해서 지상권을 설정한다고 하면은 지료 부담도 감소하고 토지 사용 가치도 극대화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구분지상권입니다. 이 구분지상권은 타인 소유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구분지상권은 279조를 제외한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모두 구분지상권에 준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분묘기지권입니다. 이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분묘의 기지 부분에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과 유사한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때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지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 기지를 점유한 때 이것은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에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류하거나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해당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이 두 번째 분묘 기지권 있죠. 이것은 장사에 관한 법률, 이 장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이 2001년 1월 13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 시행일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인정이 되지만 그 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례 입장입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지역권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토지의 소유자 A가 있는데요. 자, 이
이 갑토지인데요. 이 A가 이 갑토지의 소유자인데요. 이 옆에 이 을토지가 있어요. 비소유의 을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 A가 자기 소유의 갑토지로 물을 끌어들이고자 할 때 을토지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을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지하 10m에 파이프를 배설할 수도 있고요. 또 임대차를 통해서 해당 부분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민법은 이 지역권을 마련해서 또 하나의 선택 가능성을 A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 예컨대 물을 끌어들인다든가 아니면 통행을 하는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겠죠. 이렇게 자기 토지의 편익에 사용하는 권리, 이것이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은 두 토지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죠. 앞에 예에서 갑토지가 거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합니다. 앞 사례에서 을토지가 승역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자로 쓰면은 지역권이거든요. 네. 이 지역권에서 이 역자 있죠, 역자.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를 뜻합니다. 말뜻 그대로 한다면은 토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권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토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것을 인역권이라고 합니다. 인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의 편익, 자기 개인적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예컨대 사냥, 낚시와 같은 개인적 편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인역권입니다. 그런데 이 인역권의 목적은 임대차와 같은 제도로 달성할 수가 있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민법은 인역권을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 지역권에서 수혜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토지죠. 지역권이죠. 예. 앞 사례에서 경제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갑토지의 소유자인 A가 편익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률 구성에 있어서 편익의 수혜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토지입니다. 그 결과 가령 지역권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갑토지는 그 소유자와 무관하게 을토지로부터 편익을 받게 되며 이러한 특질은 지역권의 부종성으로 나타납니다. 즉,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과 독립된 물권이지만 요역지 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없고 이것과 종된 권리로서 결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면 지역권도 이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또한 지역권을 요역지의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자, 다음은 전세권을 보겠습니다. 우선 개념을 보겠습니다. 전세권의 개념에 대해서 민법 제303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A가 비소유의 건물, 시가 5억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시가 5억 원짜리 갑 건물을 5년 동안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전세금 3억 원을 B에게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다면 A는 전세권자가 됩니다. 5년이 지나면 A는 B에게 갑 건물을 반환하고 B는 A에게 전세금 3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전세권도
지상권과 유사하게 활용 빈도가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임대차로 유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소유자로서는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강한 전세권보다는 채권인 임대차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B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A는 갑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 대금으로부터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세권은 용익물권과 아울러 담보물권의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B는 갑 건물을 A에게 제공하고 금전을 융통한 셈이 되니까요. 존속기간을 보겠습니다.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부터 보겠는데 당사자가 임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약정으로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1년이라고 하는 최단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차에 최단 기간이 없는 것과 차이가 있죠. 다음으로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인데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을 소멸합니다. 임대차에 관한 635조와 유사한 규범 구조이죠. 다음으로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입니다. 이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특별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의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전세권은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임대차에 관한 639조와 유사한 규범 구조이죠. 다음으로 전세금입니다. 전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게 교부하는 금전으로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의 사용료와 전세금의 이자는 상계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 전세금은 보증금의 성질도 가집니다. 그리고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장래를 향해서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이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세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세, 임대차, 임대료, 전세권 이들 각 개념에 대해서는 임대차에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전세권 소멸과 전세금의 청산입니다.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경매 대금에 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죠. 그래서 담보 물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전세권의 효력을 보겠습니다. 우선 전세권의 사용수익권인데요. 전세권자는 설정계약 또는 목적 부동산의 성질에 따라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 청구 또는 원상 회복, 손해배상 이런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리고 전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을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물 전세권의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인데요. 가령 이 A가 이 갑토지에
갑토지가 있는데 갑토지의 소유자는 B입니다. 이 갑토지의 소유자인 B와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갑토지를 임차하고 그 위에 을 건물을 이 A가 을 건물을 신축한 후에 그 건물에 대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C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면 전세권자 C는 마치 임차인 A와 같이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토지 사용권, 즉 지금 이 사례에서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법정지상권인데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이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것을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부속물의 수거권과 매수 청구권입니다. 민법은 지상권 관련해서 285조였죠? 285조 또는 임대차 관련해서 임대차에서 646조 이렇게 이 지상권이라든가 임대차에서와 유사한 구조의 규정을 이 전세권에도 두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세권자의 부속물 수거권입니다.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해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가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매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이 부속 건물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이거나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그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용 상환 청구권입니다. 필요비와 유익비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필요비 상환 청구권인데요. 통상 필요비는 전세권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하는 309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통상 필요비는 그래서 상환 청구를 할 수 없고요. 그러나 특별 필요비에 대해서는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유익비 상환 청구권입니다. 이 전세권자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민법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일반 체계에 따르고 있습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의 일반적인 규범 체계에 대해서는 임대차에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세권자의 투하자본 회수를 보겠습니다. 다른 용익 물건에서 마찬가지로 전세권에서도 투하자본의 회수가 주요 이슈입니다. 임차권자와 달리 물권자인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정 행위에서 달리 정한 때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전세권의 양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양도하게 되면은 양수인만이 전세권자이고 양도인은 법률관계에서 탈락해서 더 이상 전세권자가 아닙니다. 마치 임차권의 양도와 유사한 구조이죠. 이 전세권의 양도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따라서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세권의 담보 제공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해서 금전을 융통할 수 있지요. 다음으로 전세물의 임대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세물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음으로 전전세를 보겠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물에 대해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양도와 달리 이 전전세의 경우에는 원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원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소멸하며 전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전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원전세권자도 전세권 설정자에게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태, 즉 원전세권이 소멸하고 원전세권 설정자가 원전세권자에 대한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자, 이상으로 용익물권에 관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